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TV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드디어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예, 신나는 월요일. 신나지 않습니까? 예, 또 연말을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하는 게 신나서 신난다고 했는데. 저는 나이 먹는 게 신나서. 좋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 퇴근길 꽉꽉 채워드릴 첫 번째 뉴스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하기 전에 네. 그 뉴스거리는 아닌데요. 네. 그냥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10일마다 챙기던 숫자가 있었는데 네. 이제 뭐 굳이 뉴스로 전해드려야 되나 싶은 혹시 수출입니까? 수출 통계. 예, 12월 초순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네. 일평균 수출액은 18% 늘었고요. 10월부터 플러스 전환돼서 11월 들어 증가폭을 키웠고 연말에는 11월보다 조금 더 나은 수출 수치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네. 열흘에 한 번씩 아이고 언제 돌아서나 언제 돌아서나 바닥 했는데 언젠가. 예, 이제 뭐 이러고 굳이 있었는데. 주요 뉴스로 다뤄줄 필요 없이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용은 좀 깊이 있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고용이 좀 고용도 그렇고요. 인구 구조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 11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뭐 2.2%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2% 늘었기 때문에 뭐 이제 좋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고용이 늘어야 사실 우리가 일단 고용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2% 늘었다는 건 좋긴 좋은데 다만 이번에 눈에 띄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화면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아이고. 40대 고용보험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997년이니까 이게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40대 고용보험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한참 일하고 돈 벌어야 되는 나이인 29세, 30대, 40대가 다 마이너스네요. 아니요, 30대는 플러스입니다. 그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30대 플러스, 50대 플러스, 60대 플러스인데 그 왼쪽에 있는 파란색 마이너스는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고용보험도 같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러면 40대의 고용 시장이 갑자기 나빠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갑자기 나빠졌거나 아니면 인구가 줄었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일단 고용부에서는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고용보험의 감소가 점점 윗세대까지 올라오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29세 이하에서만 좀 급격한 고용보험 감소가 인구의 감소 때문에 있었다면 이 연령대가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초록색 보시면 됩니다. 14만 8천 명이 늘었는데 전체 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3만 명이었으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이 고용보험의 증가가 외국인 근로자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가 고용을 볼 때 4대 보험 되는 보험이 늘어나면 이게 다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상당수가 외국인이고 그렇죠. 또 고령 일자리고 또 예전에는 또 좀 안정적인 제조업 일자리 늘어나면 좀 좋아했었는데 또 제조업 일자리가 또 대부분 또 외국인 고용이더라고요. 맞아요. 제조업에서 외국인 빼면 국내 인력은 고용보험 마이너스입니다. 참. 근데 이게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인구 구조의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통계청에서 신혼부부 통계가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요. 지금 신혼부부 수의 추이가 103만 쌍으로 감소했는데 이게 103만 쌍. 처음에 2015년에 통계를 처음 작성할 여기서 때 어려운 문제. 몇 년까지 신혼인가? 20년도 쳐줍니까? 애 안 낳으면 신혼입니까? 자, 1년부터 5년까지입니다. 5년까지. 네, 5년까지. 정부에서는 5년 동안을 신혼부부로 보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신혼부부의 수가 처음 통계 작성할 때만 해도 147만 쌍이었었는데요. 이게 2016년에 143, 그리고 2020년에 118만 이렇게 계속 매년 5에서 8만 쌍씩 줄어들고 있고요. 지난 2022년에는 103만 쌍까지 줄어들었는데 거기서 더 안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100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느냐? 지금 유자녀 비율이 54.2%에서 53.6%로 감소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자녀가 없는 부부가
46.4%라는 얘기거든요. 와, 절반은 없는 거네요. 절반은 없고 그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통계 작성 이후 이렇게 아이가 없었던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평균 자녀 수도 감소하고 있고 주택 소유 비중도 줄어들고 있고 지금 꽤 오랜 기간 인구 감소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 확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논의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외국인 고용은 필요하니까 해야 네. 되는데 그 연차별 소득 주택 소유 비중을 보면은 네. 계속 줄잖아요. 그러면 좀 집 사기도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이도 안 낳게 되고 네. 뭐 하나 낳고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버겁죠. 이게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통계적으로도 너무 명확한데 네, 여기에 대한 해법이 없다는 것도 참 문제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두 번째 뉴스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금융권 PF 관련한 통계치가 나와서 오늘 네. 가지고 왔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을 계속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올해 3분기에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이 2.42% 9월 말 기준입니다. 네. 6월 말 기준보다 0.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해 말에 1.19%였어요. 2배 반이네요. 2.5배네요. 2배가 넘죠. 예, 어. 2.42%니까 2배 네. 넘게 좀 올라 있고요. 아. 대출 잔액도 134조 원에서 1조 2천억 정도가 이제 늘어난 겁니다. 네. 134조 원으로. 건별로 보면은 상호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이 가장 많이 불어났는데요. 9월 말 기준으로 4.18%. 와, 연체가 4.18이면 굉장히 높은 건데 사실 지금 제가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그 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PF가 터질 거라고 걱정을 하진 않아요. 이거는 지금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기 연장 등으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네. 우리가 이제 우발적으로 PF가 터질 거라는 것보다는 이번에 연체율이 늘어난 거는 좀 대규모 사업장 쪽을 하나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상호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네.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13.85%로 압도적으로 높은데 네. 이거는 그 증권사 PF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 증권사 PF는 대출을 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급 보증 형식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급 보증은 처음에는 그 모수로 안 잡혀요. 그러다가 터지면 네. 그게 모수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높은데 이것도 좀 정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단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그 PF ABCP를 사업기간 만기를 맞춘 대출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럼 모수가 커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안 터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영원히 안 터뜨리고 갈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정부에서 이제 그 강력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안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근데 그러니까 만기 연장 계속 해주면 원래 안 터져요. 근데 만기 연장 계속 해주면 결국은 이자에 대한 부담은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고 네. 이게 나중에 이게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모였을 때 관리 가능하지 않는 수준에서 터지게 되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PF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와 이건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러는 데부터 하나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PF 대출을 정리하는 방식은 이거를 이제 경매 처분하는 거예요. 네. 그럼 경매 처분하면은 금융회사가 손실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손실을 금융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PF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다 터뜨리게 되면은 금융회사의 손실이 너무 커져서 이게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사업성 없는 데부터 이렇게 꺼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안 꺼 나가고 그냥 계속 버티고 있으면 우량한 매물부터 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많이 찾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팔고 싶겠죠. 그렇죠. 부실한 건 내놔도 아무도 안 사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같은 국내 신용평가 세 곳이 한 달 동안 신용 등급을 낮춘 기업이 총 12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평사들은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좀 위험하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여기서 조금 그 이걸 터트렸을 때 생겨날 문제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가면서 네. 좀 꺼나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 여론의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 안 좋으면은 집가진 분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뭐 지금 정부의 포지션은 내년부터는 좀 정리해 나가겠다라는 포지션인데 또 내년에 또 총선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또 연장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예, 이것도 조금은 그 여론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네. 좀 고통스럽겠지만 이건 꺼 나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표는 저희가 안 봐도 되나요? 근데 뭐 너무 작고 그래가지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층간 소음 해소 방안 대책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왔습니다. 층간소음 해소 되나요? 해소가 되긴 힘들겠죠. 대신 이제 기준을 좀 맞추라는 내용이 오늘 발표가 된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핵심은 층간소음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에 대해서 시공사의 보완 공사를 의무화하고 보완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강화하는 건데 층간소음 표본조사 대상을 기존까지는 전체 가구 가운데 2%에서 검사를 했다면 예. 이걸 확대해서 5%의 그 아파트에서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랜덤으로 2%만 검사했다면 예. 랜덤으로 5%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검사를 더 강화하면서 이제 층간 소음을 없애는 이제 기준을 좀 맞추는 그런 건설을 하라라고 건설사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그 전에는 네. 검사를 해서 층간소음 기준에 안 맞아도 허가를 내줬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또 한 가지가 승인도 내줬다는 거고 그럼 지금까지는 건설사들이 층간 소음 기준에 안 맞게 건설을 해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잘 들어보시면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해서 그럼 뭐 무슨 자재를 더 넣어라 아니면 무슨 어떤 그 벽을 하나 더 세워라 이런 기준이 아니라 층간 소음의 기존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잘 채웠는지를 검사하겠다는 이번 대책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건설사에서는 규정이 엄격해지면 공사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는 자기들이 사업성 검토를 잘못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층간소음을 관리를 안 하면은 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 재건축할 때까지 거의 30년을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좀 핑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 그냥 건설사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층간 소음만 소음으로 칠 수는 없다. 이게 소리라고 하는 게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우로도 퍼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측간 소음도 생각해야 된다. 예. 생각하시라고요. 아니 소음이 난다는 게 문제지 뭐 벽간 소음이라고 괜찮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이거 그 반박하는 말들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시민단체 경실련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 웬 말이냐 전수검사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수검사라는 건 결국은 이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네. 적정 수준이라는 건 있는 건데 네. 최소한 그 표본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신뢰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뉴스 봤을 때 뭐야 그 전에는 안 했다는 거야? 네. 이러면서 좀 불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부 뉴스 보면은 그 이웃 간 싸움에 진짜 층간 소음은 되게 살벌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하지 않도록 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좀 세상 걱정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복잡한 것도 많은데. 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서 기준 지켜야 되는 거는 그냥 지키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그걸 좀 상식에 맞는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하고 네. 이정재 씨가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정재 씨 애인이 임세령 씨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대상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뭐 7일 연속 상한가를 갔나요? 네. 근데 이게 저는 테마주를 볼 때마다 이럴 때가 정말 싫은데 이 대상그룹의 명예회장인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이 보유 중인 우선주를 전량 매각해서 20억 원을 현금화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주가가 올랐으니까 팔았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당장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매수 주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주주가 그 보유 지분을 뺀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매수 주체가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러면 떨어질 때도 훨씬 더 급락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테마주 자체를 투자하지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임창욱 명예회장이 그 주식을 팔았던 그 시점이 기준으로 보면 대충 한 6일 정도 돼요.
그러면은 딱 고점 찍고 떨어지기 전날 판 거예요. 직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테마주를 가지고 뭐 미리 알아서 팔았네 말았네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네. 항상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특이하게 뭐 임창욱 회장이 뭐 정말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냥 네. 팔았다라고 보기에는 그 전에도 테마주로 올랐을 때 대주주가 팔고 나가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테마주 투자하실 때는 정말 유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그 대주주 매도 사전 공시 제도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는 좀 네. 정보가 있는 사람이니까 네.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좀 미리 매도를 한다라는 공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잘 보완이 안 된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대주주가 언제든지 이렇게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랑 사진 찍었다고 해서 대상이 엄청나게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테마 투자하실 때는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테마주를 누군가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제일 큰 이익을 보냐? 부추긴 사람 아니요. 아닙니까? 대주주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대주주가 주식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기업 상황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요. 그렇죠. 그래서 테마주 투자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일이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서 이란과 사우디가 관계를 좀 복원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하늘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보도를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늘길이 열린다는 거는 굉장히 교류가 좀 밀접해질 때 내지는 관계가 많이 회복됐을 때 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좋아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로이터 등 다른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주에 양국을 오가는 직항편 개설을 위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보도를 했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보면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오가는 직항편을 포함해서 양국의 여러 도시 간의 직항편을 정기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게 사실 사우디의 주적은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주적은 사우디고요. 명시돼 있죠. 그렇죠. 네. 물론 서로 중동 국가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친해지기 어려운 관계잖아요. 하지만 이 관계가 바뀐 건 지난 3월이었었죠. 중국의 중재 하에 이란과 사우디가 외교 관계 복원에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이란 대통령이 그 이슬람 협력기구 특별 정상회의 참석을 하기 위해서 리야드를 또 방문하기도 했고요. 예. 이런 순차적인 그 단계를 밟고 나서 이제 양국의 이 하늘길이 열린다고 하니까 참 관계가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미국은 이란 핵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해 오다가 올해 9월 이후에 이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봤을 때 중동에서의 입김이 미국보다 중국이 더 세지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어떤 이 국제 정세의 그 균형점이 좀 옮겨가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의 깊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저는 조금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던 다양한 이유 중에 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가까워지는 그렇죠.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팔레스타인의 가장 우호적인 지지세, 가장 강한 지지가 또 이란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스라엘하고 좀 협상을 하고 있었던 사우디하고 하마스를 지지하던 이란이 그때 이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약간 좀 관계가 소원해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얘기가 좀 진행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었는데 그 둘 사이에는 또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그런 것도 참 중동 정세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빨라요. 성공하신 것 같습니까? 예, 한번 차트 같이 보시면은 네. 저희가 엔화 150불에서 어디로 갈지에 대한 변동성이 좀 생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서 우에다 가지오 총리가 거기 총재가 어떤 얘기 좀 하면서 그 통화정책 변경 관련하면서 엔이 훅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 그러니까 150일엔 찍고 144엔으로 떨어지는 그 사이에 우리 국내 투자자가 일본 주식을 약 한 7일에 200억 원, 8일에 2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답니다. 벌써 단기 차익 실현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팔았다는 얘기는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네. 환차익을 그렇죠. 얻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투자한 개인 투자들이 많이 했던 글로벌 엑스 재팬 세미컨덕터 ETF 요거 좀 많이 했었고 네. 이제 글로벌 엑스 재팬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하고 일본 협작법인이 만든 네. 상품인데 여기서 거의 한 100억 원 이상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주식 보관 금액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에서 일본 주식에 한 41억 3,400만 달러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난 7일 들어서 36억 달러, 그러니까 약 5조 4천억에서 4조 8천억으로 줄었으니까 한 6천억 정도를 현금화 원화로 현금화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투자 잘하십니다. 네, 잘하기도 잘하고, 네. 야, 그 타이밍 잘 잡으셨네 싶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이게 이런 투자가 이렇게 단기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요. 근데 어쨌든 단기 투자에는 뭔가 좀 재미를 보신 게 아닌가 싶어서 관련 뉴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은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폴란드 새로운 정부가 기존 정부에서 한국과 폴란드가 무기 계약을 했던 거 있잖아요. 예. 이거를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 참. 그래서 이것도 참 뜨거운 소식이었었는데요. 이게 그 폴란드의 정치 구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폴란드 2050 소속의 하원 의장이 이날 민영 방송에서 법과 정의당 임시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법과 정의당이 기존의 이 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당이 여당일 때 한국과 이제 1차 무기 계약을 좀 맺었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난 10월 15일에 총선이 있었고 기존 정당이 방금 말씀드렸던 법과 정의당이 하원에서 35.4%를 득표해서 일당이 된 건 맞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야권이 연합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 연합이 주도하는 야권 연합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8년 만에 정권 탈환을 눈앞에 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하원 의장이 그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임 정권에서 했던 이 무기 계약은 서명은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히게 된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지난 1차 무기 계약에서 17조 원의 무기 구입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예. 근데 2차에서는 원래 3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 3조 4,750억 원 정도밖에 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머지 무기 계약을 좀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 정말로 이런 상태가 될 경우에는 좀 생각했던 것보다 무기 계약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무슨 변수가 남았냐면 법과 정의당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신임 투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예. 만약 이게 이제 오늘입니다. 11일 오늘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예상대로 패하고 야권 연합이 집권하게 되면은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 수사이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무기 체계라는 게 뭐 조금 사다가 뭐 딴 거 사고 해서 뭐 다양하게 그럴 수는 없죠. 내가 차 뭐 람보르기니 하나 페라리 하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무기 체계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 수사이기를 그리고 이제 전 정부가 계약한 거 중에 뭐 네. 워낙 많은 계약이 있겠죠. 네. 그 중에 뭐 무기 계약을 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케빈 씨님이 권 팀장은 현 정부에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그 정치 얘기가 워낙 시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저희 경제 뉴스를 할 때라도 네. 좀 그런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냥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마음이 아파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영상이 있어서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그 현대차 기아가 형상기업 합금을 이용한 스노우체인 일체형 타이어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우리가 이거 스노우 타이어 걸려면 엄청 힘듭니다. 엄청 귀찮잖아요. 네. 근데 그냥 한번 같이 보시면은 보시죠.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게 타이어가 저렇게 생겼는데 네. 여기서 플레이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안 되나요? 좀 전에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여기서 타이어에서 쓱 체인이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쓱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 그러니까 이게 체인 끼기 힘든데 네. 그 안에서 이렇게 딱 버튼을 누르면 올라갔다니까 형상기업 합금 이용한 기술이래요. 네. 근데 물론 편하겠죠. 네. 더 물론 이게 얼마냐가 또 중요하겠죠. 비쌀 거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비쌀 것 같아서 네. 이게 옵션인데 좀
저렴하게 좀 잘 만들었으면 아, 좋겠다. 근데 이거는 예. 자동차 기업의 기술입니까? 타이어 기업의 기술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는 거죠. 어. 자동차 회사들도 이것저것 선행 기술들 많이 개발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자동차, 그러니까 타이어 사이에 끼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타이어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아, 그렇겠죠. 예, 그런 기술이 있는데 뭐 신기술이라는 게 또 언제 도입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아, 이거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니죠? 아, 기술만 공개한 겁니다. 기술만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양산을 할지 여부는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상용은 안 될 것 같은데요라는 또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좀 비싸니까 네. 원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요것도 요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올 겨울은 글렀다. 올겨울은 당연히 안 되고 네. 양산 여부를 조금 더 지나서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고민되는 네, 주제. 뭡니까? 당근 하세요라고 물어볼 때 네, 어디서 만날 것인가?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네. 보통 이게 채팅해가지고 네. 우리 어디서 만나시죠 할 때 나한테 너무 가까운 데서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지한테 유리한 데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있어서 기능을 하나 넣었는데 처음에 매도를 할 때,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네. 거기다가 장소를 그냥 정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매를 하기 전에 음. 장소를 알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어디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어디서 거래하나? 네, 그렇죠. 근데 1위는 지하철이었습니다. 아, 지하철 몇 번 출구 앞이요? 이게 제일 정말 명확하거든요. 명확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철역을 선택한 비율이 34%로 가장 높았고요. 2위가 아파트, 3위 편의점. 편의점이 있어요? 예, 편의점도 그 네. 편의점 어디 편의점 앞에서 만나시죠. 아, 이게 장소가 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있었고 학교, 마트, 공원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눈치 보면서 내가 남들은 어디서 만나지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1위는 지하철역 몇 번 출구 앞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좋은 댓글 있어요. 진아리님 경찰서 앞에서 만난다. CCTV 있는 것도 있고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퇴근길 지켜드릴 만한 재밌는 뉴스들 그리고 좋은 뉴스들 골라와 봤습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